속속 이제 배진표가 되면서 특히 용인갑 네. 국민의힘의 이원모 대 개혁신당의 양양자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현주 의원 뭐 공천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공천하기 전부터 이원모, 주진우 몇몇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이들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봐야 이게 윤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이현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용인갑에 갔는데 용인갑에 간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거구고 사실 여기서 지금 양한자 대표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이현주 뭐 전 의원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나오는 3파전으로 간다면 굉장히 유리한 구도 속에서 그 이현모 비서관이 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구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텃밭도 있지만 양양자 의원이 좀 민주당 표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양양자 의원을 민주당 의원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또 김종인, 이준석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공천이 되면은 3파전으로 양양자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잠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이현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용인갑도 사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하고 많은 의원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정권 심판론적인 교체 지수가 높은 뭐 이런 지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는 여론조사 아직 해보지 않아서 제가 가늠하긴 어렵습니다만 양양자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4 내지 6% 정도 나오는데 역시 차이 표심이 좀 있다고 좀 보고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원장이 들어온 지가 며칠 안 돼서 근데 어제 지표만 보면 약간 상승할 가능성도 좀 엿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양자 의원이 득표율을 여기서 한 10%까지 가져가면 실제 이원모 대 이현주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가 좀 유리한 국민이 될지는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까지 보시는군요. 이 지역에서의 양양자. 네, 양양자 의원이 뭐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그렇죠. 또 이분이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또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 잠식을 어느 당에서 더 많이 하느냐 에 따라서 민주당도 한번 해볼 만한 지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건 있습니다. 경기 남부 선거가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 개발 논리로 붙는데 이제 이현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가깝다는 걸 공공연히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힘이 있다,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들고 나올 건데 사실 이제 그게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명룡대전 쪽 설문조사,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개항을에 원희룡을 돕겠다라고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까지 나섰는데요. 지금 개항을의 지역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이 지역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나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뭐 10%포인트 가량 앞섰던 지역인데 실제 이제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 KBS가 며칠 전에 보도한 겁니다.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지난 조사한 17일부터 거죠. 사흘 조사한 건데 여기서 보니까 딱 10%포인트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이후에 발표된 또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좀 좁혀진 약간 좁혀진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영선 전 후보보다는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이영환 전 위원장도 가서 캠페인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격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뭐 이길 것이다라는 목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면은 원희룡 전 장관은 패배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부산 엑스포처럼 결과가 안 나타나려면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석패하는 정도를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이재명, 원희룡 두 잠룡 간의 싸움인데 이 정권 심판원이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캠페인 지역이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을 많이 지원 유세하는 것보다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세게 붙으면서 정권 심판론을 좀 불붙이는 것도 전반적인 어떤 바람을 불게 하는데 좀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 지역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좀 강세 지역이고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이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원희룡 전 장관께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석패라면은 기존의 그 차이인 10%보다 좀 더 짧게 5% 이내로 아무튼 이제 석패를 해야 원희룡 전 개선을 장관은 바라보고 나쁘지 그럼요. 않다. 근데 만약에 5%포인트 이상 지면은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은
차기 대권 주자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 하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의혹의 방패였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장관하고의 대지는 사실 이 개항을이 정권 심판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김건희가 떠오르는 겁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최재형 목사가 그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제 그랬습니다. 본인이 지금 디올백만 준 게 아니라 2022년에 4차례 정도 양주도 줬고 네. 뭐 샤넬 화장품도 줬고 선물을 이걸 찍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4번을 더 줬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의혹이 있는데 이게 좀 작동이 될까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굉장히 비호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언론에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데 사실 29일 날 특검법 재의결을 포함해서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한번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엔 이 지점에서 김건희 여사만 계속 타격하는 것만으로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근데 민주당이 다른 콘텐츠 없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만 한다. 이런 게 중도층이라든지 스윙보터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뭐 그럼 민주당의 콘텐츠는 무엇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쨌든 특검법 의결이든 이런 국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캠페인으로는 선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공격을 하려면 지금 양평이나 이런 데서 김성규 전 의원이 다시 이제 그 공천을 받았는데 김성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이제 말하자면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누군가가 계속 추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줘야 말하자면 정당한 공격이 이제처럼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말하자면 캠페인 좀 따라붙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화요일 심층 토론 오늘 개혁신당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지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 지난주 조사에서는 6%대였는데 4.3%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망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총선에서 교섭단체인 최소 20석을 얻겠다라는 구상. 이게 가능하냐. 또 하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TK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TK 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서울보다는 유리하죠.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 출신이니까 그리고 유승민 대표하고 가까웠었고 또 아버지도 이제 이쪽 출신이고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나은데 글쎄요. 지금 지지율이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낙준연대의 이제 균열 때문에 좀 오르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사실 그동안에 컸었죠. 근데 그 컸었던 이유는 대표나 대통령한테 좀 반기를 들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잡음을 일으키면서 좀 0점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멘토 역할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어떤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20석을 가져갈까?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지지율도 당장 그렇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조금 몇 석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지역구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과거 이제 또 노회찬 전 의원의 이제 어록이 생각나는데 연정 중에 성공한 연정은 배연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연정 실패했다. 빅텐트 실패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말씀 어록인데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뭐 계속 어떤 룰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노회찬 전 의원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네. 제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연정이 좀 이번에도 20석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자릿수 이렇게. 뭔가 좀 본인 이제 히든 카드를 준비를 안 해오실 분은 아닌데 20석은 조금 이제 무리다. 예. 그 가장 성공했던 제3정당이 이제 2016년 총선의 국민의당인데 몇 가지가 있죠. 지역 기반이 확실히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개혁신당 그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돌파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대선 주자급 인물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계산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TK를 상징하는 지더라도 뭐 TK를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남아야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좀 생각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권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